왜 나쁜 사람이 더 성공할까?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진짜 이유. 도입 불편한 진실. 여러분, 솔직히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더니 다 거짓말이네. 저도 그랬거든요. 회사 다닐 때 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저는 밤새워서 자료 정리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보고서 만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발표 당일에 제 아이디어를 슬쩍 가져간 동료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상사는 그 친구한테 박수를 보내고요. 제가 항의하니까 그 동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팀워크 아니었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는 거래처한테 정직하게 말했대요. 이 부분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경쟁사 영업사원은 저희는 이미 완벽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죠. 계약은 당연히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3개월 후에 그 회사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미 정직했던 친구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어요. 승진도 그래요. 실적은 별로지만 상사랑 술 잘 마시고 회식 때마다 분위기 띄우던 사람이 승진하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묵묵히 일만 잘하던 사람은 명단에 이름도 없고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건가? 오늘은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까요? 착한 사람은 정말 손해보도록 태어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게만 사는 게 문제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착하면서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착한 사람 뇌에서 일어나는 일. 2018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착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뇌의 특정 부위가 엄청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곳인데 이게 뭘 하는 곳이냐면요. 자기 검열, 도덕적 판단, 그리고 다른 사람 감정 예측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은 뭔가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쁠까? 나중에 욕먹진 않을까? 이 모든 과정이 단 3초 안에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우리가 이 3초 동안 고민하는 걸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전전두엽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대신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건 본능적 욕구하고 빠른 반응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안 된다는 게 누구 기준이지? 규칙은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 일단 하고 나중에 사과하면 되지 뭐. 실제 상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중요한 프로젝트 보고서 마감일이 있다고 쳐봅시다. 착한 직원 N은 어떻게 할까요? 팀원들이랑 의견 조율하는데 이틀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수정하는데 사흘, 완벽하게 검토하는데 하루. 총 6일 걸려서 마감일 초과하는 거죠. 근데 나쁜 직원 B는요? 자기 의견대로 일단 하루 만에 작성해서 마감 3일 전에 상사한테 제출해요. 상사는 오, 벌써 끝냈어? 역시 B는 일 빠르네. 이러는 거죠. 팀원들이 불만 있으면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다음에 반영하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결과는요. B는 일 잘하는 직원으로 평가받고 N은 꼼꼼하지만 느린 직원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의 함정이에요. 올바름을 추구하느라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올바른 사람보다 빠른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성공하는 나쁜 사람들의 비밀. 심리학자들이 궁금했대요. 왜 나쁜 사람들이 리더 자리에 많을까? 그래서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성공하는 나쁜 사람들은 세 가지 특성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르는데요. 사이코패시,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이 세 가지예요. 무섭게 들리죠? 근데 들어보면 저 사람 하고 떠오르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사이코패시. 이거 범죄자 얘기 아니에요. 사이코패시는 감정 공감 능력이 약한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은 누가 우는 거 보면 같이 슬프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시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 감정적 반응이 약해요. 그냥 냉정하게 관찰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쳐봅시다. 일반 관리자는 이렇게 고민해요. 이 사람들한테도 가족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 밤에 잠이 올까? 이러면서 결정을 못 내리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거죠. 근데 사이코패시 성향이 있는 관리자는요. 회사 생존이 우선이다. 개인 감정은 비즈니스와 별개다. 필요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게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실행해요. 그럼 위에서 뭐라고 할까요? 결단력 있는 리더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이코패시 성향 있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있어요. CEO, 외과의사, 변호사, 군인, 경찰, 언론인. 왜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두 번째, 나르시시즘.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이에요. 건강한 자신감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건강한 자신감은 나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예요. 실패하면 이번엔 부족했구나. 다음엔 더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나르시시즘은요? 나는 원래 뛰어난 사람이야예요.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이 발목을 잡았어 또는 운이 나빴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2015년에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나르시시즘 성향 있는 사람들 관찰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첫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에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죠. 단기 관계에서는 호감도가 높아요. 근데 장기 관계로 가면요. 호감도가 뚝 떨어져요. 독선적이고 공감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승진 결정이나 채용이 2단기 인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면접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겸손한 지원자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팀과 협력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겸손하긴 한데 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네. 근데 나르시시즘 성향 지원자는요? 저는 이 분야 최고입니다. 제가 입사하면 팀 실적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 혼자 해결한 적 있습니다. 면접관은 오, 자신감 넘치네. 뭔가 해낼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그 자신감이 빈 껍데기였다는 게 밝혀지죠.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이 조직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 마키아벨리즘. 16세기 이탈리아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이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봐요.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이득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진심이 아니어도 공감하는 척 잘해요. 필요하면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도덕관도 유연해요. 상황에 따라 규칙은 바뀔 수 있다 모두가 하는 일이면 나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죠. 직장에서 이런 상황 있잖아요. 회의에서 상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정직한 직원은 회의 중에 바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그럼 상사 기분 나빠하고 평가 점수 낮아지죠. 근데 마키아벨리즘 성향 직원은요. 회의 중에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래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10일로 찾아가서 사실 이 부분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용히 대안을 준비해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상사는 이 친구는 눈치도 빠르고 능력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요. 사이코패시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나르시시즘으로 자신감과 카리스마 뿜뿜, 마키아벨리즘으로 전략적으로 관계 설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직에서 빠르게 승진해요. 2010년에 영국에서 연구했는데요. 다크 트라이어드 점수 높은 사람들이 승진 속도가 평균 2배 빠르고 리더십 평가 점수도 높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팀원 만족도는 낮았대요. 그런데요,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성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몰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 경제학에 신뢰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돈이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나쁜 사람은 이 신뢰 자본을 소비해요. 단기적으로 빨리 써버리는 거죠. 인간관계를 은행 계좌로 생각해 봅시다. 약속을 지키면 10입금, 도움을 주면 5입금, 정직하게 말하면 3입금. 근데 약속을 어기면 마이너스 30 출금, 거짓말하면 마이너스 50 출금, 배신하면 마이너스 100 출금이에요. 착한 사람은 천천히 입금하고 거의 출금을 안 해요. 10년 후에 신뢰계좌 잔고가 5천이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은요. 초반에 대출받아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요. 그리고 필요할 때 대량 출금해요.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1년 후에는 신뢰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3천이 돼요. 문제는 초반 12년은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걸 얻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요. 아무도 그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앨론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2000년에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기업이었어요. 에너지 회사였는데 직원 2만 명에 시가총액 700억 달러였죠. CEO 케네스 레이랑 CFO 제프리 스킬링. 이 사람들은 천재적인 전략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회계를 조작했어요. 손실은 숨기고 수익은 부풀리고 가짜 거래로 매출 부풀리고 투자자들한테 거짓 보고서 제출했죠. 그리고 내부자 거래도 했어요. 주가 폭락하기 직전에 자기들만 주식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직원들한테는 회사는 안전하다고 거짓말했어요. 직원들 퇴직연금은 다 앨론 주식에 묶여 있었는데 말이죠. 문제 제기하는 직원은 해고했고 회계법인한테 압력 넣어서 감사도 통과시켰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1년 12월 앨론 파산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죠. 직원 2만 명 실직했고요. 퇴직연금 20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투자자들은 740억 달러 손실봤고요. 케네스 레이는 재판 중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프리 스킬링은 징역 24년 선고받고 2019년에 출소했죠. 앨론 전 직원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저는 20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경영진들은 이미 자기들 돈은 빼돌렸고 우리만 바보가 됐습니다. 반대로 애플의 팀 쿡 얘기를 해볼게요. 2011년에 스티브 잡스가 죽고 팀 쿡이 CEO가 됐을 때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잡스만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애플 망하는 거 아냐? 근데 팀 쿡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조용하고 겸손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실질적 성과에 집중했어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저는 팀 쿡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정직하고 투명했어요. 공급망에 문제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실수하면 바로 사과했어요. 2016년에 아이폰 배터리 문제 생겼을 때도 공식 사과하고 교체 프로그램 운영했죠. 그리고 단기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에 투자했어요. 환경, 인권,
프라이버시 이런데 돈을 쓴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팀 쿡 취임했을 때 애플 시가총액이 3,500억 달러였어요. 2024년에는요. 3조 달러예요. 약 9배 성장한 거죠. 팀 쿡이 한 말이 있어요. 단기 이익을 위해 우리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앨론이랑 애플, 이 두 회사를 비교해보면요. 앨론은 단기 이익과 거짓말로 신뢰를 배신했어요. 결과는 파산이고 감옥이었죠. 애플은 장기 가치와 정직으로 신뢰를 구축했어요. 결과는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게만 사는 게 문제인 거죠. 뻔뻔함 없는 정직은 호구가 되고 정직 없는 뻔뻔함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균형이에요. 현명하게 착한 사람이 되는 법.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사람처럼 되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현명하게 착한 사람이 되면 돼요. 첫 번째, 경계선을 그으세요. 착한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한테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당신의 착함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에요. 배터리예요. 100%에서 시작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10%씩 소모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빨아먹기만 해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기버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맺혀 주고받는 사람. 그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기버고 가장 실패한 사람들도 기버였어요. 왜 같은 기버인데 결과가 다를까요? 실패하는 기버는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베풀어요. 테이커를 구분 못하고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죠. 그래서 번아웃되고 착취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기버는요. 가치 있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베풀어요. 테이커를 빠르게 판별하고 자기 자신도 챙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테이커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방향 대화. 자기 얘기만 하고 당신 얘기엔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인데 이러면서 화제를 자기한테로 돌리죠. 두 번째, 거절 못하게 만들기.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안 돼. 진짜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죄책감 유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점수 계산. 내가 저번에 뭐 해줬잖아. 이러면서 사소한 호의도 크게 부풀려요. 근데 당신이 해준 건 기억도 못해요. 네 번째, 위기 때 사라짐. 당신이 잘 나갈 때는 적극적으로 연락하다가 당신이 힘들 때는 요즘 바빠서 이러면서 연락 안 받죠. 테이커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엔 부드럽게 경계선 그으세요. 미안.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유 설명할 필요 없어요. NO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조건부로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대신 다음엔 내가 이거 해줘. 주고받는 관계로 전환 시도하는 거죠. 그래도 반복적으로 당신을 소모시키면요. 과감하게 거리 두세요. 이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한정된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게 현명함이에요. 착한 건 미덕이지만 호구는 미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전략적 뻔뻔함을 배우세요. 착한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거절당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관계가 나빠질까봐. 2014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협상 실험을 했어요. A그룹은 공손하게 요청했어요. 가능하시면 연봉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B그룹은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연봉 10% 인상이 합당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A그룹은 평균 3% 인상, B그룹은 평균 8% 인상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요. B그룹이 이기적으로 평가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죠. 전략적 뻔뻔함은 연습이 필요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카페에서 얼음 더 달라고 하기, 식당에서 리필 요청하기, 온라인 쇼핑 환불 요청하기. 이런 거부터요. 그 다음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발언권 확보하기, 야근 강요받을 때. 오늘은 약속이 있습니다. 말하기, 업무 범위 벗어난 요청에 거절하기. 그리고 나서 큰 협상으로 가는 거죠. 연봉 협상, 승진 요구, 불공정한 대우에 항의하기. 실전 예시를 들어볼게요. 상사가 주말 근무를 요청했어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짜증나는데 거절 못하죠. 현명한 착한 사람은요? 팀장님, 평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말엔 개인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와서 처리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료가 자꾸 일을 떠넘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 알았어. 또 내가 하는 거네. 현명한 착한 사람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내 업무도 있어서. 이번엔 내가 어를 하면 다음엔 내가 비 맡아줄래? 연봉 협상도 그래요. 착한 사람 저. 혹시 가능하시면 연봉을 좀. 현명한 착한 사람 지난 1년간 제가 달성한 성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장 평균과 비교했을 때 15%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요청이 아니라 교환으로 프레이밍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는 약한 포지션이고 이만큼 기여했으니 이만큼 받는 게 공정합니다는 강한 포지션이에요. 세 번째,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착한 사람의 또 다른 함정이 뭐냐면요. 무조건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포커 게임이에요. 포커에서 패를 다 보여주는 사람이 이기나요? 아니죠. 정직이랑 투명성은 달라요.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투명성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정직은 필수지만, 투명성은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면접에서 약점을 물어봤어요. 과도하게 정직한 사람 저는 집중력이 약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전략적으로 정직한 사람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때로는 일정보다 품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선순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상사가 비현실적인 마감일을 제시했어요. 과도한 정직 그건 불가능합니다. 팀장님은 현실을 모르시네요. 전략적 정직 이 품질을 유지하려면 2주가 필요합니다. 1주 안에 하려면 A, B 기능을 축소해야 하는데 어떤 걸 우선하시겠습니까? 동료가 누군가 험담할 때요. 과도한 정직 맞아. 나도 그 사람 별로야. 전략적 정직 글쎄. 나는 그 사람이랑 일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불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거짓말과 모든 걸 말하지 않는 건 달라요. 2017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협상 연구를 했는데요. 모든 정보를 공개한 그룹보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그룹이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고 만족도도 높았대요. 핵심 원칙은 이거예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근데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어요. 묻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 장기 게임을 하세요. 나쁜 사람은 단기 게임을 해요. 현명한 착한 사람은 장기 게임을 하는 거죠. 차이가 뭐냐면요. 단기 게임은 이번 거래에서 최대한 이득 챙기고 상대방 다시 안 만날 것처럼 행동하고 평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장기 게임은 이번 거래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10년 후도 생각하며 행동하고 평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 아시죠? 그 사람 순자산이 약 30억 달러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20대 때부터 도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당장 내게 이득이 없어도 도와줬습니다. 10년 후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각 분야의 리더가 됐습니다. 링크드인을 만들 때 그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신뢰 네트워크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깊이가 넓이보다 중요해요.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0명의 진짜 친구가 낫죠. 명함 100장보다 진심 어린 대화 10번이 나은 거예요. 둘째, 먼저 주세요. 나중에 쓸 일 있을까? 계산하지 말고 조건 없이 도와주세요. 단, 테이커는 제외하고요. 셋째, 작은 호의의 힘을 활용하세요. 유용한 기사 공유하기,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기,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기. 이런 작은 것들이요. 넷째, 장기 기억을 하세요. 누가 언제 무슨 도움 줬는지 기록하고 나중에 보답할 기회를 찾으세요.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웠어.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돼요. 10년 후에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학벌, 기술, 돈? 아니에요.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예요. 마무리 착한 사람의 역습. 정리해 볼게요. 나쁜 사람이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이유는요. 도덕적 억제가 약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고 자신감이 넘쳐서 카리스마로 보이고 전략적으로 조작을 잘해서 정치 게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붕괴돼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진짜 이유는요.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리석게 착한 게 문제인 거죠. 경계선 없이 모두에게 착하고 자기 권리 요구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투명하고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 선택적으로 착하세요. 에너지를 아껴서 가치 있는 곳에 쓰세요. 둘째, 전략적으로 뻔뻔하세요. 정당한 권리는 당당히 요구하세요. 셋째, 전략적으로 정직하세요. 거짓말은 안 하되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넷째, 장기 게임을 하세요. 신뢰 네트워크가 최고의 자산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현명한 착함과 어리석은 착함의 싸움이죠.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은 착한 사람이 똑똑해질 때 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착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경계선 하나 긋기. 정당한 권리 하나 요구하기. 가치 있는 관계 하나 깊게 만들기.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0년 후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저는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착함은 약점이 아니에요. 제대로 쓰지 못한 무기일 뿐이에요. 이제 그 무기 사용법을 배웠으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착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